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 양시장 일제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은 코스피 2,540선까지 올랐었는데 현재 구간은 약간의 조정에 좀 들어간 듯합니다. 특히나 많은 기업들이 현재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부터 오늘 장중까지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장중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가운데서 방금 전에 실적을 발표한 현대차의 경우에는요. 시장의 예상보다 하회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2조 8천억 원대로 집계가 됐었는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은 3조 2천억 원대에서 3조 3천억 원대였습니다. 사실 이 증권가의 컨센서스보다 거의 5천억 원 가깝게 미스가 난 겁니다. 연간을 기준으로 해서도 이번에 좀 최대 실적을 달성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나왔지만요. 지난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4조 원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은 14조 원대 후반대였는데 오늘 나온 발표 좀 자료를 보니 14조 2천억 원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로 현대차가 좀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요. 보증금 충당금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좀 부담이 높아졌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매출의 경우에는 여전히 굳건했습니다. 175조 원대, 지난해 연간 매출은 또다시 175조 원대를 다시 한번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4분기도 괜찮았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래도 3조 원대는 넘어가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오늘 막상 이러한 또 나오는 이런 숫자 보니 결국에는 3조 원대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3시 반까지 주가 반응을 좀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현대차로는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도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주가 하락 전환에서 소폭의 약세 그려가고 있는데요. 이 낙폭을 더 키울지 여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도 역시나 실적 시즌인 만큼 여러 가지 실적 이슈들이 우리 시장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함께 투자 인사이트 오늘도 꼼꼼히 챙겨가 보시죠.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 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이제 어닝 시즌이 본격화됐습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부터 연이어서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또 어제 장 마감 이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적을 발표를 했고 삼성 SDS 그리고 LS 일렉트릭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방금 전에 현대차 실적까지 나왔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눈은 어디에 현재 향해 있을까 잘 봤더니 삼성바이오로직스였습니다. 오늘 1시 20분을 기점으로 했을 때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였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연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이후로 많은 증권사에서는 관련된 리포트를 내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어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좀 제목부터 간단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에서는 초격차를 향하여 라는 제목의 투자 리포트를 냈고요. 미래 에셋에서는 글로벌 CDMO 넘버원이다. 성장률과 마진율이 모두 다 좋은 기업이다. 라는 기조의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에서는요. 모범생다운 실적이었다라면서 2024년의 실적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바뀌는 매출액 앞자리라고 유한타증권에선 또 리포트를 발행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전체적인 투자 의견들을 보면요. 2024년도 좋았고 무엇보다 2025년이 더 좋을 것이다라는 이 기조의 리포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목표가는 120만 원대에서 130만 원대로 현재 형성이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그러한 증권사들이 많아졌고요. 그거에 맞춰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도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80만 원대에서 90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갇혀 있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느 순간부터 이 박스권을 깨더니 이제 100만 원대를 넘어선 상황이고요. 종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실적 세부적인 사항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4분기 실적 추이부터 보시면요. 지난해 4분기 매출은 1조 2천억 원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 넘게 증가한 수치고요. 영업이익도 놀라웠는데 보시다시피 3,257억 원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5% 정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영업이익률도 꽤나 좋았는데요. 25.9%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에 증권사의 리포트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CDMO 기업 가운데서 제약 바이오 안에서 영업이익률이 꽤 잘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연간으로 봤을 때도요. 매출의 경우에는 YOY 기준으로 했을 때 23%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영업이익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024년 한 해 동안 1조 3천억 원 넘게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OY 기준으로 했을 때 18%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단 4분기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4공장에 대한 요 성과가 다시 한번 실적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인데요. 4공장에서 18만 리터의 설비 매출이 확실히 좀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바이오시밀러 쪽도 괜찮았고 이뿐만이 아니라 마일스톤 쪽도 괜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원달러 환율의 수혜를 톡톡히 본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였다라는 것을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좀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회사 측에서 나온 코멘트입니다. 4분기 원가율이 낮아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컨퍼런스 콜에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매출의 경우에는 매출 인식 시점에 환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에 이 환율을 적용하게 될 텐데 지난해 4분기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에서 움직였습니다. 거의 1,500원대까지 가깝게 다가서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들어가는 원가의 경우에는요. 이 원재료를 매입했을 때 환율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지난해 4월 달에 뭐 원재료를 샀다면은 그때 당시에 원달러 환율이었던 1,300원대를 적용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은 낮아지고 매출의 경우에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의 수혜를 톡톡히 본 것인데 앞으로도 이러한 좀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서 또 강하게 나오고 있는 듯합니다. 기대도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만나보시죠. 보시다시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주액이 늘어날수록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간 바 있습니다. 프리미엄도 좀 받는 부분도 있지만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주액이 더 많아질수록 앞으로 주가도 움직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전 세계 글로벌 또 다른 탑티어 기업인 론자와 비교해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앞으로 이 상방으로 룸이 더 열려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론자와 비교를 해보면요. 2025년 매출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8%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론자의 경우에는 17%입니다. 론자와 비교를 해도 10%포인트가량 앞서고 있는 수치이기도 하고요. 에비타도 마찬가지로 27%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론자는 에비타 증가율이 20%대로 현재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비타 마진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꽤나 높게 좀 측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진율은 46%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지고요. 론자의 경우에는 29%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론자와 비교해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숫자만 찍히는 것 봐도 어마어마하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120만 원대에서 130만 원대까지 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조금 더 어떠한 부분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이야기할 때 2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가
오공장 언제쯤 이게 돌아갈까라는 이러한 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오공장 완공의 경우에는 이번 해 4월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공장이 완공이 되고 나면은 여기서 더 많은 약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매출은 점프업 되는 거고요. 주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점프업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6공장 착공 계획은 어떻게 되냐라는 질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꽤나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는데요. 6공장은 최종 검토 단계에 있다라고 밝혔고요. 향후 이사회 결정 후에 발표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5공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6공장까지 바라보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얼마나 많은 약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전반적인 좀 기대감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잘 확인해 보시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그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주가 흐름 자체가 특히나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흐름까지 함께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받는 헤드라인 어떤 것들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에 대한 집중도 높은 오늘 시장인데요. 어떤 이슈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뉴스 헤드라인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앞서 시그널에서 살펴보셨듯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연매출 4.5조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다시 썼습니다. 오늘 102만 5천 원의 시초가 형성하면서 주가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 가장 강한 종목으로도 오늘 움직이고 있고요.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최초로 연간 매출 4조 5천억 원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 기록했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23%, 영업이익은 19%가량 증가했습니다. KB증권에서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올해도 실적이 예상된다면서 목표 주가 기존의 103만 원에서 130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네, 사상 최대 실적을 그린 SK하이닉스는 차익 실현 매물 속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어제 주가에 좀 선반영이 됐고 오늘은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연결 기준 매출액이 66조 1,9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2%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고요. HBM 수요 증가를 바탕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선제적으로 제기되었던 가운데 주가의 단기 상승에 따른 피로감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창구 상위권에는 시티그룹과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증권사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현대건설 소식입니다. 23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럼에도 주가는 2거래일째 상승세 이어갑니다. 23년 만에 1조 2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증권가에서는 과거의 부실 요소를 한 회계연도에 모두 반영해서 위험 요인을 일시에 제거했다라는 평가를 주고 있는데요. 대규모 적자를 낸 원인은 자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해외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LX 일렉트릭은 기대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달성하면서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북미를 중심으로 한 전력 시장의 수요 확대에 힘입어서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투자가 급증하면서 필수 장비, 전력기기 그리고 시스템 수요도 늘어나고 있어서 올해도 실적 상승세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향후 몇 년간 미국 내 AI 인프라 투자를 5천억 달러나 투자하는 이른바 스타게이트에 대한 구상을 발표하면서 이 또한 국내 전력기기 업체의 중장기적인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헤드라인 함께 짚어보셨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가지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 어떤 소식에 조금 더 주목하고 계실까요?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최초로 연간 매출 4조 5천억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24년 실적은 23년 대비해서 매출은 23%,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19%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런 실적은 4공장의 매출 상승과 1에서 3공장 가동률이 풀로 돌아가면서 가능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글로벌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도 실적 상승에 좀 도움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바이오는 지난해 연간 수주액이 5조 4,035억인데 글로벌 빅파마들과 1조 원대의 규모를 3건이나 체결하면서 글로벌 상위 제약사 20곳 중에 17곳을 고객사로 확보하면서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23년 착공한 5공장은 4월 가동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성장의 파이를 키워갈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안정적인 투자처로서의 수급 쏠림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밖에도 오늘 오후장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실까요? 오늘은 두산밥켓이라는 종목을 가져와 봤고요. 투자 포인트 좀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일 시장에서 두산밥켓, 그다음에 HD 현대건설기계와 같은 건설 기계 업종의 강세가 좀 두드러진 모습을 보여줬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일단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과 관련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푸틴과의 정상회담을 추진 중에 있고요. EU에서는 무려 1,055조 규모의 재건 프로젝트를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발표한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전일 나왔던 트럼프 관련 AI 관련 대규모 인프라 투자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공식 발표가 됐는데 설립 초기 1,000억 달러로 투자하고 향후 4년간 최대 5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계획인 만큼 시장에서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인프라 투자 관련주 그리고 센티 개선이 기대되는 기계 쪽 섹터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트렌드가 트럼프 트레이드에 있고 섹터 간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세를 크게 주지 못한 기계 관련 섹터의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두산마켓은 작년 지배구조 재편 무산 이후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3년간 주주 환원율 40% 그리고 최소 배당금 1,600원을 제시했는데 연 2회 배당에서 매분기 배당으로 전환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시장 조정기로 인한 부진한 실적을 시현했지만 시장의 과점적 지위를 감안한다면 연간 5천억 원 이상의 지배순이익을 지속적으로 기록할 전망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술적으로도 전일은 상방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일단은 초입이라고 해서 판단하고 있고 현재가 부분에서는 매수가 유효하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6만 원, 손절 라인은 4만 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밥켓에 대한 투자 포인트와 함께 목표가 6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 살펴볼까요? 최효은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먼저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코스피 안에서 사고 있는 기업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 또 특징적인 점은요. SK 하이닉스를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통틀어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팔아치우고 있는데 특히나 매도 금액이 크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안에서만 외국인 투자자들은요. 6천억 원 넘게 팔고 있는 상황이고 그 가운데서 SK 하이닉스가 큰 부분을 현재 할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네이버이고요. 세 번째로는 LS 일렉트릭입니다. 오늘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이죠. 네 번째로는 신한지주, 다섯 번째로는 SK텔레콤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가장 첫 번째로 SK하이닉스, 두 번째 삼성전자, 세 번째 현대차, 네 번째 LG이노텍, 다섯 번째로는 HD현대중공업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떠한 기업을 매수하고 매도하고 있을까요? 매수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사실상 어제까지 또 매도 포지션을 취했던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으로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펩트론입니다. 세 번째로는 루닛, 네 번째로는 HLB, 다섯 번째로는 리가캠 바이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가장 첫 번째로는 VT이고요.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 BM입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에코프로 BM을 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줬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매도합니다. 세 번째로는 고영, 네 번째로는 알테오젠, 다섯 번째로는 신성 델타테크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코스피 안에서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요, 코스피 안에서 현대건설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수페타시스, 세 번째로는 하나금융지주, 네 번째로는 신한지주, 다섯 번째로는 KB금융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금융주 중심으로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SK하이닉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같은 곳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특히나 코스피 지수가 조금 부진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모두 다 HD 계열 쪽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네 번째로는 HD 현대중공업, 다섯 번째로는 HD 현대미포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은 어떨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기관 투자자들은요, 고영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세 번째로는 엠루, 네 번째로는 루니, 다섯 번째로는 SM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미트박스 가장 첫 번째로 자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스펙 기업입니다. 세 번째로는 실리콘2, 네 번째로는 코스메카 코리아, 다섯 번째로는 주성 엔지니어링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들을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서 오늘 시장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은 여전히 2차 전지 쪽을 보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데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루홈런 이어가 보겠습니다. 답답한 시장 속에서도 시원한 만루홈런 같은 종목들 함께 발굴해 보시죠.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은 다음 주부터 긴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상승세를 좀 끌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은 양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 좀 거세게 출회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판세 어떻게 읽고 계실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우리 연휴 전까지 상승했으면 좋았을 텐데 보통 연휴 직전에는 이제 장기적으로 사실 다음 주도 금요일 하루 이제 열린다라고 생각하면은 거래 대금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설 연휴를 준비하고 있다. 지금 현금을 일부 확보하면서 혹시나 모를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에 너무 크게 의미를 담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선물이나 현물 쪽에서 약간의 일부 매도가 출회된다라고 해도 지금 파생 시장을 본다라고 하면은 선물을 엄청나게 매도해서 대량 매도를 통해서 하락으로 압박을 하거나 아니면 옵션을 하락 포지션을 크게 구축하는 게 아니라 상승을 조금 제한하는 정도의 포지션을 두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정도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 연휴 맞이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은 조선주 같은 경우 매도가 조금 나오고 하는 거 보면은 일부 차익 실현 많이 오른 종목들에서 현금을 조금 확보하고 좀 안전하게 넘어가자라는 정도의 이제 플레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체크하시고 지금 계속 트럼프 때문에 좋은 업종이 생기고 또 안 좋은 업종이 생기고 이제 퐁당퐁당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트럼프 피해가기의 열중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수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어차피 크게 올라가지도 크게 내려가지도 않는다라고 하면은 트럼프 피해 받을 만한 트럼프의 입을 조심할 만한 그런 업종들만 조금 피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를 간단하게만 본다라고 하면은 코스피는 우리 편안하게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2,500포인트 지지력 테스트하고 그냥 횡보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그냥 기특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면은 1월 효과는 코스피가 아닌 코스닥, 보통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대형주들도 나쁘지 않았다, 양호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기술적 반등 정도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코스닥은 계속 730포인트를 도전하고 있는 이번 주 흐름입니다. 지난주에까지 해서 횡보하면서 잘 버텨줬다. 이렇게 빠르게 상승이 나오면은 가격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가격 조정 받지 않는 좋은 수급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바로 돌파하지 못해도 된다. 계속 건드려줘야지 730포인트 균열이 나오고 어차피 지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수를 크게 신경 쓸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트럼프를 좀 피해갈 수 있는 이런 업종들을 좀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제가 순환매를 노릴 수 있는 쪽을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뜬금없이 화학주들이 올라오고 건설주들이 올라오고 이제 뭐 경기가 좀 안 좋을 때, 경기 침체 구간일 때 어려운 업종들이 올라오는 거 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순환매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움직이지 않은 부분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해서 소개해드릴 섹터는 비만 치료제 쪽을 한번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일론 머스크의 기존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기존에는 이렇게 인간미가 넘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었는데 요즘에는 좀 이 천재적인 사람이 굉장히 혁신적이고 천재적이고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남자가 몸까지 좋아지니까 조금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거기다 정치권에 배팅도 잘해가지고 지금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조금 시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샘하기보다는 아니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이렇게 몸이 좋아졌지? 라고 관심 갖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이제 위고비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자, 우리 비만 치료 시장의 개화기다라고 보면서 다음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자,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비만 치료제가 필요한 이유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환경적인 요인, 비만 관련 뭐 식품 관련 뭐 낭비 뭐 얘기 나오고 의료 비용도 늘어나고 이제 저도 이제 그 지금보다 원래 한 10kg 정도 이제 덜 나갔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산성이 저하되고 이런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사회적인 차별 같은 부분도 이제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나온다. 불평등한 문제가 나온다라고 해서 이제 외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피트니스 사업도 발전하고 하는데 우리 운동하는 거 너무 힘들죠. 저도 지금 한 2주 정도는 운동을 못 간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이제 겨울 되면은 저는 자꾸 이렇게 이제 살이 불어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으실 것 같아요. 운동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막 얘기는 하지만 사실 실천하는 건 너무 어렵죠. 편안하게 조금 더 쉽게 이제 살을 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누구나 관심 갖는 이런 뭐 비만 치료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이어트는 평생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관련 종목들 오늘 말로 없는 시간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관련 테마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숙제, 다이어트, 저에게도 평생 숙제이기도 한데요. 정말 이제는 다이어트가 더 쉬워지는 시대가 올 수 있을까요? 오늘 관련 종목들 국내 증시 안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타, 1루타, 3루타 종목 준비해 주셨는데 안타 종목부터 살펴봅니다. 한미약품 짚어주셨습니다. 국산 비만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여러분 지금 국산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충분히 만들어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한미약품을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은 거의 발전할 만큼 발전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이제 일라일리의 약품이 이제 최대 26%까지 감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 이상 30%를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그건 너무 과도한 감량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효능 같은 경우는 충분한데 이제부터 그러면은 관건이 뭐냐? 부작용을 줄이고 그리고 오래 지속되는 부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장기 지속 플랫폼이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1세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한미약품입니다. 과거에 2015년에 랩스커버리 기술로 해서 이제 당뇨병 치료제로 유명하죠. 사실 비만 치료제가 다들 당뇨병 치료제에서 이제 출발하게 된 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에페글레나타이드 같은 경우가 지금 임상 3상 환자를 모집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면 출시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국산 치료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좀 맞게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진행한다. 이게 그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는 게 뭐냐면은 기존에는 그래도 살 빠지는 효과에 중점을 줬다라고 하면은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살도 빠지고 근육을 조금 더 늘려주는 효과를 만든다라고 해요. 그래서 살이 빠지면은 그 구간에 좀 이제 뭐 쪼글쪼글해진다던가 이럴 수도 있는데 근육으로 대체를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몸매 관리에도 좋고 운동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고 적당히만 해도 관리하기가 좋다. 요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탈피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람들이 원하는 치료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미약품이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제가 과거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주목받을 그럴 차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글랩스랑 디지털 치료 솔루션
엄청 기대감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비만 치료제를 투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의한 관리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한미약품이 준비하는 게 좀 굉장히 다양하게 많구나. 기존에도 파이프라인이 다양한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뭐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형 치료제 저도 기대감이 높은데요. 최근에 경영권 분쟁 마무리까지 되면서 이제는 이제 너무나도 과도하게 눌려 있는 주가가 최근에 제가 화학주나 건설주 같은 경우도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기술적 반등이라도 시작부터 나오고 그리고 나서 추후에 올해 한 하반기 정도까지 해가지고 이제 뭐 내년에 대한 출시 기대감 같은 부분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면은 지금 조금 느릴 수는 있지만 안타 종목으로서는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안타 종목으로 한미약품 살펴봤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2%가량 조정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현 시점의 매수 전략 고려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루타 종목으로 살펴볼 종목은 인바디입니다. 인바디 이제 기계를 한 번쯤은 다 병원이나 이제 의료기관에서 측정을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기업이죠. 네, 맞습니다. 체성분 분석기로 유명한 기업이죠. 저도 이제 피트니스 클럽에 가면은 이제 항상 시작할 때 인바디를 재고 한 달 뒤에 재야 되는데 효과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운동을 잘 안 나온 것 같아서 잘 안 재게 되는 이런 체성분 분석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들 이제 보셨을 텐데 이번 CES 2025에도 이제 5개의 부스를 이제 가지면서 출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나온 이제 뭐 체성분 분석기나 이런 신제품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개를 하는 거고 이제 뭐 빈푸종 뭐 환자용 앱이라던가 이런 솔루션 같은 부분도 꾸준하게 개발을 하면서 이제 환자가 혹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병원에 가지 않고도 자신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 원격 진료 쪽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 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도 운동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잘 안 가게 됩니다. 저부터도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 몸에 대해서 꾸준하게 체크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최근에는 가정용까지도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시면서 관리하기 굉장히 편해진 세상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와 함께 이렇게 인바디 같은 경우가 이제 플랫폼화 되면서 원격 진료까지 그리고 가정용에서까지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을 체크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몸을 관리해주는 쪽도 볼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 추후에 더 나아가면은 피트니스 쪽이 발전하면은 이제 식단이나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보면은 이런 체성분 분석기와 식단 이런 쪽까지 좀 폭넓게 보면 어떨까 싶은 의미에서 지금 바닥권에 있는 인바디 이루타 종목으로 제가 선정을 해 보았습니다. 네, 인바디 우리가 관리 목적으로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기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요. 현재 주가 위치도 괜찮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3루타 종목으로는 펩트론 살펴보겠습니다. 펩트론 역시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3루타로 선정하신 이유는 뭘까요? 네,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글로벌 제약사죠. 일라이릴리가 말이죠. 어떤 기업이냐면요. 이 비만 치료제 제파운드를 보유한 기업인데 이것 또한 당뇨 치료제에서 넘어온 거죠. 자, 제파운드 같은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판매가 확장되면서 이제 노보 노디스크의 라이벌이 되었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어떻게 되었느냐? 글로벌 제약사 중에서 빅파마 중에서 시가총액 1위까지도 올라갔다 옵니다. 그럴 정도로 일라이릴리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다시 한번 발돋움하게 만들어준 게 바로 이 비만 치료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일라이릴리와 함께 장기 지속형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약물 효과는 충분히 끝까지 이제 뽑아낼 수 있을 만큼 뽑아냈다. 여기서 더 가파르게 이제 비만 치료를 하려고 체중 감량을 하면은 그건 너무 과도한 이제 감량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30% 안쪽에서만 하려고 지금 이제 업계에서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 달성하니까 어떻게 돼요?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이 DDS 쪽으로 계속 관심을 갖는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노보 노디스크에 이제 뭐 약물 같은 경우에도 삭센다나 위고비 너무 자주 맞아야 되니까 좀 피곤하다. 그리고 매번 이제 하기도 좀 귀찮다. 이런 부분이 많이 느껴지시죠? 그래서 경구용이나 아니면은 장기 지속형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앞서 나가는 기업이
대비 아니겠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펩트론부터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달 지속형 이제 비만 치료 특허 물질을 호주에서 특허까지 받았습니다. 계속 이제 특허 물질을 늘려나가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 인정을 받고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 장기 지속형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미약품의 파이프라인 다양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펩트론도 마찬가지예요. 전립선암 이런 다양한 암종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당뇨병이나 아니면 퇴행성 질환 등등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자주 병원에 가고 했어야 됐다고 하면은 이제는 뭐 1개월 혹은 3개월, 6개월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병원에 가서 관리를 받아도 되는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 핵심에 있는 펩트론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은 호타준족으로서 제가 빨리 갈 수 있고 멀리 갈 수 있는 종목들 많이 선택해드리는 삼루타 충분히 여러분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펩트론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호주 특허를 취득했다는 소식에 오늘 현재 구간에서 5% 넘게 뛰고 있으니까요. 시세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세 종목 먼저 점검해 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만루 홈런 종목 만나볼 시간인데요. 그 전에 그동안의 만루 홈런 종목들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수익률 간단히 체크해 보시죠. 네, 말로 홈런 종목들 이제 수익률 체크해보는 시작인데요. 제가 1월에 이제 말로 홈런 3개까지를 목표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10일 만에 달성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보면은 4개가 되었습니다. 제주반도체가 3위까지 바로 치고 올라오면서 하나오션을 턱 밑까지 추격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한 열흘 전까지만 해도 이제 한 40%에서 50% 되는 이런 종목들이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한 열흘 지나니까 또 금세 60% 후반에서 70% 이 사이 1% 정도 되는 단위에서 세 종목이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는 SKC 같은 경우는 저 아래에서 이제 막 올라오고 있고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보이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번 달에는 새로 올라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초과 달성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즐겁고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달에 3개 이상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다음 달에는 3자릿수가 넘어가는 수익률의 종목들이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합이 굉장히 변경이 되면서 바빠지는 2월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짧더라도 짧고 강한 한 달이 된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고요. 자, 제주반도체 간단하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사실 아침에 개장하자마자부터 여러분들께 저희 지금 밑에 QR코드 나오는 밴드 교육방에서 여러분들께 다 올려드렸습니다. 대응 전략. 자, 간단합니다. 15,000원이 우리 목표치였죠. 그리고 15,000원을 파동을 그리면서 꾸준하게 올라간 게 아니라 정말 단기적으로 상승이라고 하면 거의 이틀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70% 정도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됩니까? 단기 급등이 나왔으니까 비중을 좀 줄여야겠다. 최소한 절반 정도. 저는 15,000원 구간에서 유지가 안 되면 전략 매도하는 것도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목표치에 다다랐을 때 그리고 단기 급등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꼭 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 생각하시고요. 이만큼 단기적으로 좋은 종목이 빠르게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잘 챙겨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 연휴에 가족분들 선물하고 용돈도 주고 사용하실 분들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주반도체까지 보시고 여러분 다음 말로 홈런 종목 오늘의 종목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제주 반도체에 대한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SKC가 또 만루 홈런 종목에 등극했다라는 소식까지 체크해 보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만루 홈런 종목 어떤 종목으로 준비해 보셨을까요? 자,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은 인벤티지 랩입니다. 사실 뭐 따지고 보면은 이제 펩트론하고 좀 비슷한 종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설명드릴 건데요. 짧게 설명할 거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GLP-1이라는 이런 약물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시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처음 들으셨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이 인슐린 부분을 촉진하는 이런 작용을 해요. 그래서 당뇨 치료제로 처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식욕을 억제하고 이제 위장 운동을 억제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추가적인 효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인슐린을 억제해야 되니까 밥을 좀 덜 먹고 해야 되니까 당을 조절하려면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이 GLP-1 같은 경우는 좋은 효과에 비해서 이 지속 시간이 1, 2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은요. 이 GLP-1과 똑같은 유사체를 우리가 만들게 돼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아직 안 넘어가는데 잘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이 장점과 부작용 이런 부분을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점은 뭐예요? 문제였던 지속 시간을 늘리게 되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이렇게 늘리는 효과를 가져온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부작용이 나왔는데 갑자기 체중이 쏙쏙 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메말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레카를 외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은 노보노디스크 다 들어보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삭센다와 위고비를 출시한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삭센다를 출시했는데 이제 리라글루타이드라는 성분을 통해서 이제 삭센다를 매일매일 투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사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봤더니 조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은 위고비라는 게 등장합니다. 작년 말에 우리나라에도 들어오면서 선풍적인 인기 그리고 품절 대란을 이끌었던 비만 치료제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주성분을 통해서 어떻게 됐냐 봤더니 매일매일 투여하지 않아도 되는 구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투여도 된다라는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 연구원이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투여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고비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 이제 젯바운드하고 위고비의 시대가 열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인벤티지랩 제가 페트론하고 좀 유사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인벤티지랩이 아직 덜 올랐고 페트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특허 관련해서 소송을 승소하면서 먼저 한번 주가가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볼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선정을 하다 보니까 파브누타와 말로홈런의 차이는 단지 현재 주가 레벨의 차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른 종목은 페트론이고 좀 멀리 갈 수 있는 종목은 인벤티지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DDS 쪽으로 해서 이런 플랫폼을 확보했다. 자, 일라이릴리가 이제 그 펩트론과 함께 한다라고 하면은 베링거 인게라임이 이 인벤티지 랩과 공동 개발하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우리나라의 기술력에 이렇게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증 다양하게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죠. 동일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거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주가를 보신다라고 하면은요. 지금 17,500원 아래서 움직이고 있는데 좋은 구간인 것 같아요. 17,500원 아래서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1차 목표치로는 25,000원, 2차 목표치로는 3만 원 구간. 이것도 목표치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지만 또 움직이기 시작하면 또 단기적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16,000원을 종가로 이탈하는 경우에만 한번 정리했다가 재매수한다라고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저도 지금 관심이 많은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또 혁신적인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탄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이어트가 쉬워지는 비만 치료제 관련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눠봤고요. 만로는 종목 인벤티지랩 1차 목표가 25,000원까지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려아연의 주주총회 개회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현장에 또 기자가 나가 있다고 하는데요. 급하게 좀 연결을 해서 관련된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TV의 이지은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 들리십니까? 네, 보도국입니다. 네, 일단 뭐 임시 주주총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고려아연의 임시 주주총회는 오늘 오전 9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5시간 넘게 개회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의결권 위임장 집계가 늦어지면서 주총 개최 자체가 예정 시간보다 지연된 겁니다. 고려아연은 오후 2시쯤 출석 주주수 집계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 주총 개회 선언을 했지만 일부 주주의 공정성 의심 항의로 다시 대기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주총장 분위기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주총 예정 시간이었던 오전 9시 전부터 주총장 입구에서는 MBK 파트너스와 영풍연합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반대하는 노조가 규탄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뭐 임시 주주총회 개회를 앞두고 참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간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는 어제 최은범 고려아연 회장이 상호주 제한 카드를 또 꺼내 들어서 경영권 방어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좀 짚고 갈까요? 네, 최은범 고려아연 회장은 상호주 제한 제도를 활용해 경영권 방어에 나섰습니다. 최 회장 측은 어제 고려아연 주주 중 하나인 영풍정밀 법인이 갖고 있던 영풍 지분 10.33%를 고려아연의 100% 손자회사인 선메탈 코퍼레이션의 장외 매도 방식으로 매각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고려아연은 선메탈 코퍼레이션의 영풍 지분 인수로 상호주 제한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MBK 영풍연합은 영풍 지분을 취득한 선메탈 코퍼레이션이 호주 소재 유한 회사라는 점에서 상호주 제한에 해당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주주총회와 관련해서 오늘 오전부터 참 많은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어떤 것을 좀 관전 포인트로 두고 이 사태를 지켜보면 되겠습니까? 네, 영풍 측이 이번 임시 주총에서 이사회 과반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임시 주총 주요 안건은 이사 선임, 이사수 상한 설정, 집행임원 제도 도입 등입니다. 앞서 고려아연 측은 이사 후보 7인을, MBK 영풍 측은 이사 후보 14인을 추천했습니다. 쟁점은 MBK 영풍 측 이사가 고려아연 이사회에 얼마나 진입하느냐입니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12명으로 이 가운데 11명이 최은범 회장 측 인사입니다. 오늘 주총에서는 과반수 득표제 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분율 구조는 최 회장 측이 34.24%, MBK 영풍 측이 40.97%로 추정됩니다. 고려아연 지분 4.51%를 보유한 국민연금과 8에서 9%의 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과 개인 주주들의 선택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데일리 TV의 이지은 기자와 함께 연결해서 고려아연 주총 현장 상황 함께 짚고 왔습니다. 일단 주가는 거의 변동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일단 관련된 사태가 좀 빠르게 그리고 다양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듯한 분위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거래일 전에 MBK와 영풍 측이 이제 유리한 고지에 들어섰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또 임시 주총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열린 지 10분 만에 파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사안 또 주가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려아연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어서 뭐 관련된 기업과 실적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그룹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오늘 또 스몰캡 이야기 나눠볼 시간인데 오늘은 어떠한 기업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예스티입니다. 우리 야구 용어로 런 앤드 히트 전략, 투자 전략이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열 처리 관련해서 풀 라인업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7년 만에 24년에 첫 실적 모멘텀이 발생하고 그동안 특허 소송 이슈인 고압 어닐링 장비에 대해서도 조만간 불확실성 해소가 기대됩니다. 네, 예스티 오늘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 기업이 어떠한 기업인지 좀 전체적인 개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0년에 설립됐고 2015년에 코스닥에 상장된 정밀 온도 그리고 압력 제어 기술이 대단히 우수한 이 기술을 활용해서 IT 공정 장비,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에 공정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품 중에 간단하게 이슈가 되는 걸 살펴본다면
네오콘이라는 반도체 장비입니다. N2라고 하죠. 질소를 대체해서 반도체 웨이퍼 이송용의 EF-EM용의 습도 제어 장비입니다. 삼성하고 공동 개발을 했었고 24년에 매출이 감소했지만은 이 공동 개발 기간이 만료되면서 이제 거래처 다변화와 함께 25년부터 진짜 성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이제 디스플레이입니다. 2017년에 매출 비중이 64%까지 증가해서 24년에는 13%까지 대단히 감소됐지만은 이제 최종 고객 폴더블 향의 매출 가세로 25년부터는 상승 전환이 되고 역시 실적의 키는 HBM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네, 2024년에 이제 18년 이후로 첫 실적 모멘텀이다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여전히 HBM을 좀 기대를 해볼 법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라는 게 일상적인 용어가 됐고 전 세계 특히 뭐 기술주의 주가 흐름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ST의 HBM은 세 가지 방향으로 납품이 되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향입니다. 23년부터 납품을 했고요. 삼성전자향은 세 가지 제품을 묶어서 턴키 베이스로 납품을 합니다. 칠러, 퍼니스, 그리고 가압큐어. 보통 이제 공시사항으로는 금액이 큰 가압큐어 장비를 삼성전자향으로 납품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23년부터 납품해서 24년 실적 오전에 핵심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 가지 제품 중에서 퍼니스 장비만 별도로 판매를 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하이닉스를 통해서 엔비디아로 납품을 합니다. 24년 4분기부터 납품을 하기 시작했고 25년에는 매출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공식적으로는 EDS 공정이라고 해서 EDS 퍼니스 장비 또는 E-퍼니스 장비가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해외 거래처 향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화권으로 좀 추정이 되겠고 24년부터 납품을 하기 시작해서 25년에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하자면 24년의 실적의 핵은 HBM이었고 삼성전자가 주도를 했고 금년 상반기까지는 삼성전자가 주춤하는 대신에 하이닉스를 통한 엔비디아 그리고 중화권으로 추정되는 해외 매출이 확대되면서 HBM 향은 24년에 이어서 25년에도 지속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HBM 쪽으로는 성장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많은 또 시청자분들께서는 사실 소송 불확실성과 관련된 또 의문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고압 어닐링 장비라고 하죠. 반도체 미세 공정을 하다 보면 열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고압 환경에서 어떻게 장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하는 건데 이 고압 환경에서 수소를 이용해서 반도체의 계면 결함을 제거하는데 필수적인 장비가 바로 고압 어닐링 장비입니다. HPSP라는 상장 회사가 독점적으로 이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스트는 22년 12월 달에 개발을 완료했고 고객사의 테스트도 순조롭게 진행됐고 무엇보다도 원가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열과 그다음에 압력에 대한 자체 기술 그리고 자체 압력 챔버를 보유하기 때문에 이 특허 이슈만 해소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양산 납품이 될 텐데 이 특허 이슈가 지금 상존해 있습니다. 독점 공급자인 HPSP가 민사 소송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했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EST가 소송을 이제 행정 심판을 두 가지를 제기했습니다. 하나는 특허 무효 심판 한 건을 제시를 했고 두 번째로는 소극 심판 세 건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소극 심판이라는 것은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4년 10월 달에 특허 무효 심판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이 내렸고 소극 심판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이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EST는 지금 무효 심판은 항소를 한 상태고 소극 심판은 재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회사가 11월부터 12월 동안 6차례 IR을 통해서 다양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0151이라는 EST가 특허 등록이 완료된 장비 구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회사에 따르면 EST는 내부 도어 잠금,
그러니까 외부 회전 체결 링이 필요가 없는데 HPSP는 외부 체결 링이 회전하면서 잠금하는, 그래서 구조적으로 장비가 다르다. 이 부분인데 그때 당시 이제 실제로 소송에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기술 유출이 될 염려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미비한 상태로 해서 임했는데 중간에 물론 보정 청구를 했지만은 심판부가 반영되질 않았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조심스럽게 3월, 4월경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각하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고 또 이미 특허에 등록돼 있고 장비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이 소국 심판 중에 0151에 대해서는 인용을 기대를 합니다. 자, 3, 4월 달에 이게 인용이 됐을 때는 불확실성을 해소를 하고 하반기에 2대 정도, 그리고 26년에는 6대 정도 양산 납품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고압 어닐링 장비가 미래의 성장을 견인할 거다, 이런 전망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실적 부분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쪽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실적은 2017년에 매출 1,500억 정도의 영업이익 157억 원을 기록하고 그 이후로는 아예 실적이 없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17년에는 디스플레이가 전체 매출의 64%를 매출을 했었는데 이 디스플레이 부분이 24년 기준으로 13%까지 축소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이 부진했다. 그리고 이제 HBM이 23년부터 나오지만은 실제적으로 24년에 이제 첫 실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연간 실적을 본다면 23년에 798억에 4억 원 손실이었고 그 이전에는 세 자릿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24년에는 1,000억을 매출 돌파를 하면서 132억 정도. 실질적으로 이보다 더 많은 영업이 났겠지만은 첫 실적이 났고 직원들에 대한 성과 상여금 같은 게 반영된다고 하면은 132억 정도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25년, 26년에는 말씀드렸듯이 고압 어닐링 장비의 2대, 6대를 감안해서 매출액이 1,200억, 1,6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도 170억, 246억 원으로 이제 24년에 첫 반도체 실적을 시작으로 이제는 반도체 장비 업체로 탄탄하게 변신하면서 우상향 실적이 전망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주가 변동폭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흐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예, 이제 고압 어닐링 장비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3만 원 정도에 있다가 이제 2만 원대로 기술적인 조정을 보인 상태에서 이 소송에 대한 불확실성이 판정이 나면서 주가가 8천 원대까지 급락을 한 상태입니다. 이후에 회사가 적극적으로 IR을 실시를 해서 이에 대한 소명을 좀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HBM 주식이다. 그리고 24년에 반도체 중심으로 첫 세 자릿수 영업이익이 난다는 기대감까지 반영이 되면서 지금 8천 원대 주가가 14,000원대까지 좋은 모습으로 기술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런 앤드 히트 전략이 필요하다는 측면인데 소송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지만은 이 0151 장비가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하된 사유를 적극 소명해서 이번에 인용이 된다고 하고 이게 3월 정도에 가시화가 된다면 충분히 이전에 주가가 하락했던 2만 원대는 쉽게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고압 어닐링 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11월, 12월 중에 6차례 기관 대상 IR을 했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나 애널리스트들이 충분히 EST에 대한 상황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송 불확실성이 3월, 4월경에 제거가 되고 그 전에 24년 실적이 나온다면 이제 증권사 커버리지도 좀 확대가 될 거고 기관 투자가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그래서 24년 HBM을 시작으로 이제 고압 어닐링 스토리를 갖고 있는 그런 코스닥 내 기술주다, 이런 판단이고 주가도 지금 단계적으로 오르고 있지만은 3월경에 긍정적인 뉴스를 기대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해볼 만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스티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준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지난해 4분기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SK 하이닉스인데요. 23일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4년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액이 66조 1,930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무려 102%나 증가하게 됐고요. 지난해 기준으로 영업이익 23조 4,673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35%나 기록했습니다. 지난 4분기만 떼어놓고 봤을 때는 매출액이 19조 7,670억 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 매출액 찍었고요. 영업이익도 8조 828억 원으로 사상 최대, 영업이익률 41%에 달하는 호실적을 공개해냈습니다. SK하이닉스 독보적인 HBM 기술력으로 이러한 호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4분기에도 높은 성장률을 보인 HBM이 전체 D램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했고 기업용 SSD 역시 판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실적 속에 SK하이닉스 지난 말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도 1년 전 대비했을 때 14조 2천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5조 2천억 원 증가를 했고요. 차입금 역시 22조 7천억 원으로 같은 기간 6조 8천억 원의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차입금 비율 그리고 순차입금 비율도 각각 31%와 12% 기록하면서 크게 개선된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렇게 HBM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포부를 밝혔고요. 컨퍼런스 콜에서 HBM4에 대해서 구체적인 양산 시기를 또 시장과 함께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4 16단에 대해서 고객의 요구 시점에 맞춰서 공급할 예정이고 내년 2026년 하반기쯤을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일부 고객사와 함께 이미 2026년 물량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HBM4의 경우에는 처음으로 베이스 다이의 로직 파운드리를 활용해서 성능과 전력 특성을 보강하기 때문에 대만의 TSMC와 원팀 체계를 구축해서 협업하고 있다라고 또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중국산 DDR5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기존에 생산되고 있는 D램과 그리고 중국산 D램이 품질과 성능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기업은 선단 공정 개발 과정에서 앞으로 더 많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기준으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 매출이 강한 수요를 기반으로 작년보다 100% 이상의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고요. 올해는 또 작년보다 고객 기반이 확대될 것이다라면서 투자를 더 늘릴 것이다라는 의견도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SK하이닉스 AI 메가 트렌드에 올라서게 되면서 어느덧 시가총액 측면에서도 삼성전자의 절반 수준에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시간이 갈수록 삼성전자와의 시총 격차 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주춤하는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를 얼마나 더 따라잡을 수 있을지 올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인포의 박근호 이사,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슈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까요? 주제 바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실적 좋은 것 맞았는데 2025년 앞으로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오늘 또 주가 반응이 사실은 좀 별로 안 좋습니다. 외국인들도 팔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사태들도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만 보자. 이렇게 자세한 설명은 잠시 뒤에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흐름을 보는 게 맞다. 뭔가 이제 선행지표처럼 생각하시는 그렇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요? 네, HBM으로 새로운 역사, 새로운 기록,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데요. 제가 들었던 대답 중에 가장 좋은 대답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박근호 이사님, 이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밤사이에 이제 필라델피아 쪽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아침에 개장 전에 이제 하이닉스 실적이 나왔는데 굉장히 좋았죠. 그죠? 그래서 주주분들이 굉장히 기대가 크셨을 텐데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 열리기 전에 이제 미국 쪽의 애프터마켓에서 반도체주들이 다 빠졌어요. 왜죠?
뭐 그 영향은 사실은 좀 뭐 나중에 좀 기사화 되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른 거 대비해서 빠진 건 이제 크지는 않았었는데 제가 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화면 한번 잡아주시면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초록색 선으로 나와 있는 게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파란색 선으로 표시가 되는 게 하이닉스의 주가인데 밤사이 실질적으로 필라델피아의 반도체 지수가 좋아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도 좋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주가가 움직이질 않았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1분기 동안에 하이닉스가 이제 마이크론보다 더 올랐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하이닉스의 주가의 어떤 눈높이를 맞추는 과정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두 회사를 사실 비교를 하면 솔직히 좀 약간 어이가 없죠. 시가총액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이닉스보다 더 높습니다. 근데 실적을 비교를 해보면 하이닉스가 이제 오늘 발표된 기준으로 보면 매출이 이제 66조, 영업이익이 23조가 나왔는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매출이 36조, 영업이익이 이제 1조 8천억이 나와서 영업이익은 사실 10분의 1도 안 되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인데 시가총액은 마이크론이 더 높다. 사실 시장이 이성적인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는 이성적이지 못하거든요. 근데 시장이 완벽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면은 저희는 주식으로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좀 힘들죠. 왜 그러냐면 저평가, 고평가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시장이 항상 합리적이면.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하이닉스 주가가 왜 이렇게 똑같이 동조화가 되냐. 사실 이 부분은 시장에서 특별하게 어떻게 좀 분석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여기다가 삼성전자 주가까지 더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좀 다른 흐름이 나오죠. 이제 빨간색 선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좀 잠시 뒤에 보실 텐데 기존에 이제 그 맨 위쪽에 있는 초록색의 마이크론, 그다음에 파란색의 하이닉스는 완벽하게 동조화가 되고 커플링되고 있지만 삼성전자 주가는 사실 따로 놀죠. 뭐 완전히 반도체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면 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 정말 10배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지만 시가총액은 더 낮고 그다음에 주가 흐름은 오히려 마이크론을 추종한다. 사실 이 부분은 좀 굉장히 불공평하고 이해하기 힘들지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 하이닉스의 주가 방향성은 마이크론에 결정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상장되어 있는 시장이 좀 다르다 보니 그게 아마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부터도 실적 좋았고 HBM의 선두주자인데 일단 뭐 주가 흐름은 앞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흐름을 함께 확인을 해보시는 게 주가 대응하시기에는 또 편하실 것 같고요. 박정희 파트너님께서는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설계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SK 하이닉스의 이제 D램 기술력도 삼성전자가 좀 쉽사리 빠르게 따라잡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 쪽도 어쩔 수 없이 지금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2025년에도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의 HBM 점유율을 쉽사리 따라잡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SK 하이닉스가 HBM 점유율을 더욱더 확장시키면서 거의 뭐 독주 체제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좀 잘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2025년에도 또 새로운 역사를 또 기록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는 이제 지난해 11월 HBM3E 16단 제품을 개발을 좀 공식화한 상황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엔비디아 쪽에 이제 공급을 할 예정인 상황에다가 올해 하반기부터 6세대 HBM4도 이제 양산할 계획인데 삼성전자는 현재 6개월 정도 설계에 대한 어떤 불량으로 인해서 전부 다 개발이 지금 미뤄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앞으로도 올해에도 더욱더 HBM 점유율을 확대해가면서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오히려 눌리면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로 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오늘 괜찮은 실적을 내고도 사실은 오늘 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많은 분들의 의견 들어보고 있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께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흐름을 좀 함께 따라가면서 주가를 추이를 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박정희 파트너님께서는 조정이 올 때마다 매수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 오늘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를 할 때 D램과 낸드 쪽의 빅그로스 이 가이던스가 조금 부진했습니다. 사실 D램 같은 경우는 10대 초반,
감소,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빅그로스가 10% 후반 감소를 전망한다라고 밝혔는데 CNBC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빌미로 현재 주가가 조정에 들어간 것이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SK 하이닉스 앞으로 뭐 HBM 쪽의 경쟁력은 다시 한번 이번에 실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주가 추이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또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용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마켓무버입니다. 재취임한 후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AI에 크게 힘을 실어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전 세계가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 레리 앨리슨 오라클 공동 CEO, 샘 올트먼 오픈 AI CEO와 함께 연설에 나섰는데요. 이 세 기업이 오픈 AI까지 AI 3총사 합작사를 설립하고요. 미국 내 AI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초기 비용으로 1,00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고요. 향후에 긴 시계열로 향후 4년간 총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718조 원을 투자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투자 소식이었던 만큼 파트너사에도 많은 주목이 쏠리기도 했는데요. ARM,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기술 파트너사로 참여할 것으로 또 알려졌습니다. 글로벌 IB에서는 이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주는 엔비디아와 오라클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일부 투자금이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에 쓰일 것으로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프로젝트는 텍사스에서 시작이 됐고요. 데이터 센터 건설이 핵심입니다. 텍사스에 처음으로 데이터 센터가 건설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 조달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자신의 SNS에 그들은 실제로는 그만큼 돈이 없다라는 글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외신에서는 트럼프의 첫 AI 프로젝트를 두고 일론 머스크가 찬물을 끼얹은 것 아닌가라는 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샘 올트먼 오픈 AI CEO 사이가 서로 안 좋기로 유명하죠. 서로 오픈 AI라는 합작 회사를 설립했다가 이제 테슬라 CEO가 이 회사를 떠난 바 있고요. 서로 경멸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또 경쟁사로 두는 XAR이라는 회사를 또 머스크가 설립하기도 했는데요. 국내 증시에서는 이러한 이슈를 두고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증권에서는 AI 인프라 구축이 탄력을 받으면 전력 인프라와 원전, 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의 수혜가 강할 것으로 봤고요. 이후 기술 활용도가 높아질수록 소프트웨어와 로봇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는 AI 인프라 구축 단계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 또 전력 인프라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 하나증권에서도 비슷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에너지 발전과 변압기, 액침 냉각 등 데이터 센터 인프라 관련주로 시선을 옮겨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종목으로는 HD 현대일렉트릭, 제일일렉트릭, 일진전기, GST, LG전자, 재룡전기, 대원전선, 효성중공업 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진행 사항과 함께 관련주들도 흐름 연동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시해 보시죠.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좀 시장에 힘이 빠집니다. 코스피 1% 넘게 급락세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이 6천억 원 넘게 현재 던지고 있네요. 좀 최근에 봤던 매도폭 가운데서는 꽤나 큰 매도폭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종목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로는 샘시 NS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이고요. 오늘 1% 가깝게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삼성전자 기판 사업부가 분리된 게 이제 YC죠. 과거에 YIK라는 기업인데 그 기업의 계열사죠. 샘시엔에서 이쪽 계통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좀 주목해야 될 만한 변화가 지금 일으키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체크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소개를 좀 드릴 건데요. 풀오브 카드라는 단어를 아마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풀오브 카드라는 것은 웨이퍼를 만드는 전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풀오브 카드에 들어가는 세라믹 STF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쪽 산업의 생태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낸드 쪽의 프로브 카드는 만들고 있죠. 근데 디램 쪽에서의 프로브 카드는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미국의 폼팩터라든가 아니면은 일본의 마이크로닉스, 재팬 같은 기업의 프로브 카드를 전량 쓰는데 이쪽을 지금 국산화를 하기 위해서 삼성이랑 SK에서 지금 우리나라 프로브 카드 기업들한테 동시에 퀄테스트가 작년 하반기서부터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퀄테스트가 통과한다라고 하면은 이 샘CNS의 그 세라믹 STF 부품이 조금 더 시장에서 성장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 초에는 일단은 그 엔비디아 이제 그 RTX 50 시리즈의 마이크로넥 GDDR7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해서 관심을 좀 받게 했죠. 관계사니까.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 프로브 카드의 어떤 D램 쪽은 국산화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인데 삼성 쪽에서는 지금 현재 TSE 그다음에 하이닉스 쪽에서는 마이크로 2 나노 이쪽이 좀 트라이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시장에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다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삼성 쪽에서는 코리아 인스트루먼트 이제 비상장 회사고요. 하이닉스 쪽에서는 TSER 그다음에 마이크로 2 나노 쪽이 지금 퀄 테스트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실적은 작년에 턴을 했고 올해 이제 국산사들이 D램 쪽에 프로브 카드 퀄 테스트를 삼성, SK를 통과를 한다라고 하면 이쪽 시장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샘CNS를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좀 시켜드렸습니다. 네, 샘CNS 함께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볼게요. 두 번째 기업은 KN솔입니다. 오늘 1% 넘게 상승을 타고 있는데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박정식 파트너님? 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스타게이트로 명명된 5천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AI 프로젝트 언급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AI 인프라 쪽이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이제 액침 냉각 쪽이 오늘 조금 부각을 받았다가 시장 하락력으로 인해서 다시 또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쪽 섹터를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KN솔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국내의 반도체 기업들에게 클린룸을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 실링 그리고 외조기 공법 모듈 이런 자체 기술 기반으로 해서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용 클린룸, 2차 전지 드라이룸, 제약 바이오 클린룸 다양한 산업의 클린룸을 현재 제공을 해주고 있는 업체인데 최근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중장기 수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보고서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1위 기업인 스페인의 본사를 둔 이 서브머사와 협력을 통해서 국내 이머전 쿨링 시스템에 진출을 했고 액침 냉각 솔루션을 현재 제공을 해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액침 냉각 관련 종목으로 오늘 조금 떴다가 살짝 지금 다시 시장의 하락력으로 밀리고 있는 국면인데 뭐 이 상태로 뭐 조금 더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한 13,70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분할로 모아가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존재하니까 오늘은 대략 한 5,500원 정도 라인에 좀 저항을 받았는데 만약에 이제 이 자리를 재차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18,000원 정도 자리까지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해서 1차적으로 한 18,000원 정도 바라보시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요.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오늘 7% 가깝게 급등세 나오고 있고 어제 또 뭐 장내 매수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텍스 리펀드 국내 1위 기업이죠. 사실 하는 기업들이 별로 많지는 않으니까 실적은 이제 코로나 끝나고 23년도부터 이제 흑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모멘텀 좀 몇 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계 결제 관련돼서 뭐 세계적인 기업이죠. 유니온페이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강화를 하는 MOU를 체결했다. 일단 글로벌 텍스프리가 이제 보유한 계약되어 있는 어떤 그런 가맹점들이 12,000개 정도가 된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유니온페이와 관련돼서 결제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앞으로 굉장히 성장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좋은 것은 일단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건 그동안 인바운드 위주였다라고 하면 프랑스나 태국 쪽에서 이제 아웃바운드 쪽으로도 굉장히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 상황이죠. 이 텍스
리펀드와 관련된 시장이 좀 약간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최소 환급금이 3만 원에서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15,000원으로 떨어졌고, 그다음에 즉시 환급금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이 됐어요. 이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쪽 관광객들이 이제 단체보다 개별 관광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올리브영과도 이제 계약이 돼 있거든요. 그쪽에서 매출 역시 같이 잡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이제 대표가 다음 달이죠. 다음 달 22일부터 27만 주를 시가에 매수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상황이죠. 그 중에서 15만 주는 증여를 할 계획이다라고 같이 밝혔습니다. 한 7, 8개월 동안에 바닥을 굉장히 저점을 단단하게 다지고 1월 달 들어서 차분하게 오르는 모습. 일단 가격적으로는 거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관심을 좀 두시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텍스프리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볼게요. 제놀루션입니다. 오늘 3% 넘게 상승 탄력 받고 있는데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자, 제놀루션을 일단 선택을 한 이유는요. 이번에 이제 지속적으로 보니까 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이제 이 엠폭스라는 질병이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일단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정도부터 이 WHO의 어떤 여러 가지 경고로 인해서 이 한마디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올 2월 달까지 지금 그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올 1월 달에도 이 비슷한 또 관련 이슈가 또 한 번 정도 불거지면서 이 관련 주가가 좀 일정 부분 단기적인 상승력을 보였던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좀 일정 부분 좀 내려온 측면도 있고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엠폭스가 계속적으로 지금 확산 추이에 놓여져 있고 최근에 중국까지도 지금 전염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까지도 또 넘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어서 이 체외진단 의료기기 전문 업체인 제놀루션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 이 제놀루션은 이 엠폭스 검사용 핵산 추출 키트 이슈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이 꿀벌 실종 폐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낭충 봉합 부패병 유전자 치료제를 임상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개발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쪽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슈를 여러분들이 같이 바라보시면서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는 뭐 121선을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 이 자리를 좀 강력하게 돌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3,100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인 상승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오늘 하락장 속에서도 견조한 주가 흐름 나타내고 있으니까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2000 PB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사실 우리나라 시장, 미국 증시도 상승을 했고, 장 시작 전에 SK하이닉스의 실적 서프라이즈가 발표가 되면서 상승을 좀 기대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와 더불어서 시장은 코스피 2,550선에 대한 저항을 맞고
좀 조정을 좀 받는 흐름이 나타나줬습니다. 오늘 뭐 수급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코스피 6,200억 가량 매도를 했고요. 선물 쪽에서 6,600억을 매도하면서 현 선물 시장 1조 원 넘는 좀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아무래도 좀 조정이 좀 받은 모습이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최근 좀 단기 상승이 조금 일어난 상황 속에서 뭐 장기 연휴를 앞둔 상황이다 보니까 수급에 있어서 좀 제한된 모습들이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하이닉스 실적이 뭐 23조 이상을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한 흐름들은 뭐 좀 긍정적으로 또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뭐 종목을 좀 축소해야 될 입장은 아니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업종 순환매로서 뭐 25년도 모멘텀이 긍정적인 종목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눌림목을 이용한 접근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약간의 조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종목들은 눌림목을 오히려 이용해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뭐 코스맥스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최근 우상향 추세와 더불어서 시세가 좀 잘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법인 3분기에 뭐 좀 저점으로 좀 매출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4분기 영업이익도 394억을 좀 추정을 하면서 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놓여 있는 만큼 좀 이 흐름도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국내, 동남아, 북미 시장까지 좀 영향을 좀 받으면서 이번 연도 성장이 좀 기대되는 만큼 눌림목을 활용한 좀 관심을 가져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맥스 눌림목을 이용해서 오늘 시장에서 잘 지켜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증시 마감 약 5분가량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감의 기술 이데일리온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제 2달 만에 코스피가 2,540선 회복하기도 했는데 어제 순매수로 들어와줬던 외국인들 오늘 하루 만에 순매도로 스탠스를 좀 바꿨고요. 물량을 내놓으면서 시장 좀 누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번 주는 아무래도 현금 확보하려는 심리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허니문 기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계속해서 지금 관세나 세금 부과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 좀 많이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전거래일에도 제가 이 중국의 10% 관세 매기는 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중국뿐만이 아니죠. 멕시코와 캐나다 쪽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기도 했고 또 그에 대한 또 시행 명령이 또 2월 1일 또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또 나올 예정이며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유럽까지도 관세에 이어서 세금 전쟁까지도 지금 예고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종전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도 오히려 이런 무역 전쟁에 대한 갈등 상황을 지금 결국에는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은 좀 더 그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좀 가중이 되면서 오늘 양지수 모두 다 1% 하락으로 끌어내린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좀 시장에 계속 나와준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전장보다도 이제 오후장에 조금 더 가파르게 시장 추세가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오늘 이제 개별주들 하락세도 거셌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2,000여 종목 안 되는 종목들이 오늘 이제 하락세가 나오기도 했었죠. 아직까지 시장 추세가 뭐 무너진 건 아닌데 전거래일 아무래도 좀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운 상황에서 오늘은 좀 다시 되돌림이 나와주면서 낙폭을 키우는 그런 움직임이었고요. 그러면서도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실적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전거래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가 나왔었는데요. 오늘 지난해 역대 사상 최대치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세론으로 밀리는 모습이고 거기다가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주가 상승세가 그래도 잘 나와줬었는데 또 장 막판으로 가서 다시 되돌림이 나와줬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또 실적 모멘텀으로 인해서 오늘 같은 장세에서 한 3, 4%대 가량의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다수 종목들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나마
그나마 시가총액 8위 종목인 클래시스만 지금 3%대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내일 있을 또 BOJ 통화정책회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경계 심리도 커져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서 오늘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벤트가 좀 산재에 있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시점에서 그럼 또 다시 그 발을 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제 관점에서는 오히려 지금 시기를 또 매수 기회로 또 잘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시청자분들도 시장이 위축된다고 해서 크게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빠른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고 보수적으로 지금 대응하시는 분들은 내일까지도 좀 관망 포지션을 유지해 나가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사실 내일까지는 조금은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서 지금 예측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너무 크게 또 우려할 필요는 없는 그런 장세니까 일단은 시장 흐름을 좀 지켜보는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목요일장 조정이 좀 나오긴 했는데 크게 우려할 만한 조정은 아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구간에서도 1% 넘게 내림세를 유지해내고 있습니다. 현재 28포인트가량 전일 대비 밀려 나갔고요. 1.13% 내린 2,518.3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1%대 약세 그리고 있고요. 8포인트가량 내리면서 723.55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역시 비슷한 수준 1%대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에서 외국인이 코스피 현물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모두 물량을 내놓는 모습이었죠. 외국인 6천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기관도 1천억 원 이상으로 매도에 동참했습니다. 개인 나 홀로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수급은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우위 포착이 됐고요. 개인 나 홀로 매수에 나섰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1월 23일 목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장은 확실히 어제 시장보다 좀 부진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시장이 좀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2,540선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2,540선을 뚫어내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줄까 했지만은 설날을 앞두고 오늘 양시장은 다시 한번 매도 물량이 좀 출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좀 컸는데요. 특히나 코스피 안에서는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6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했고요. 현대차 실적 발표했고 LG전자까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 급등락도 나오는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일본은행이 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다시 한번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 나오고 있고요. 지수 마감 상황 함께 만나보시면은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다 1% 넘게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보시다시피 오늘 2,515선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코스닥은 724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실적을 발표한 SK 하이닉스 전반적으로 조금 물량이 출회가 됐는데 2.6%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에 마감했습니다. 21만 9,500원대, 22만 원대를 하회하면서 거래에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1% 하락세 5만 3,700원대. 반도체 투톱 기업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좀 지수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고요. 다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3.8% 넘게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실적 발표 전에 주가가 좀 빠르게 급하게 올라온 측면이 있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전까지 사실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 반응이 오늘 시장에서 강력하게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105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현대차 결국에는 오늘 강보합권까지 올려내면서 20만 9천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들 만나보시죠. 네, 기아는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했고 셀트리온 0.7% 하락세,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1% 하락세, KB금융 0.8% 하락세, 네이버가 오늘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는과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HD현대중공업 오늘 보시다시피 조선주 전반주 조금 조정이었는데 HD현대중공업 5.8% 넘게 내리면서 29만 원대까지 빠졌습니다. 30만 원대를 이탈하는 모습 오늘 보여줬고요. 특히나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들어서 연일 52주 신고가를 경신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수준에 대한 좀 부담감도 오늘 시장에서 확실히 좀 나왔습니다. 이외 현대모비스 약보합권, 포스코홀딩스 1.7% 하락세, 메리츠금융지주까지는 1%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알테오젠이 또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온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넘게 추가 상승세, 에코프로비엠도 강보합권 그대로 유지를 해줬고요. 다만 오늘 에코프로 쪽으로는 2.8% 넘게 하락하면서 6만 1,0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1.9%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담았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들의 흐름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클래시스 오늘 3% 넘게 상승 흐름 나왔습니다. 5만 4천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리가켄바이오 삼성전자까지 1% 상승세. 다만 이번 주에도 급등이 나왔던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간의 조정이었습니다. 2% 조정. 휴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장에서 상승 탄력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 3.6% 넘게 조정받으면서 24만 원대 이탈을 했고요. 23만 9천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 양대 지수는 1%대 약세로 파란불을 켰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AI 투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 미국 증시의 훈풍을 이어받지는 못한 모습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실적 시즌이었던 만큼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오른 기업들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기도 했는데요. 계속해서 내일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이제 이번 주 하루 남았어요. 긴 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 내일 장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나와도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1% 하락세가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 일단 당연히 지금 긴 연휴에 대한 영향력 때문에 지금 기관 외국인 수급 자체가 당연히 좀 뒤따라 와주지 못하는 그런 흐름, 오히려 차익 실현에 나서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장 흐름에서 제가 또 눈여겨봤었던 그런 이제 종목군들이 AI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특히 오늘 제주 반도체나 퀄리타스 반도체 이쪽 종목들이 강세 움직임을 띠기도 했었거든요. 네. 사실 이들 종목들 외에도 전거래 SK 하이닉스가 또 급등세가 한번 나와줬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이제 AI에 대한 수요는 견조한 편이고 앞으로도 강력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AI 그 반도체주에 대한 단기 랠리는 좀 더 지속성을 갖고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또 CES에서 엔비디아의 젠승환 CEO가 또 발언한 부분도 있고 특히 트럼프 정권 들어서 이런 이제 AI 쪽 관련해서 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이제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초대형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오픈 AI와 오라클, 소프트뱅크 3사가 이 스타게이트라는 이제 이름의 합작사를 설립을 하고 거기에 이제 5천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투입이 될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 확충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도 당연히 그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또 중국의 레거시 쪽에서 계속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점유율이 이제 떨어지는 거에 대한 우려가 계속 반영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고부가 가치 쪽, 특히 이 HBM이나 내지는 DDR5 같은 그러니까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이런 메모리 반도체 분야가 올해도 계속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서 이러한 이제 관련 종목들이 올라오면은 당연히 이제 시장의 주도 섹터로 당연히 가는 거기 때문에 시장 역시도 계속해서 뒷받침되는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 사실 흐름을 봤을 때는 일단 오늘은 BOJ 통화정책회의 지금 소화하죠. 거기에다가 이벤트가 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FOMC도 있거든요. 그래서 FOMC에서 당연히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불확실성이 지금 다 만연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삼성전자 쪽에서 이 HBM 관련해서 이제 전략, 가이던스가 또 어떻게 나올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약간 좀 의문점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증시 역시도 좀 보수적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오늘 전반적으로 관측이 된 것 같고요. 이런 움직임이 내일까지 계속 이어지게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같은 경우에는 요일 장세잖아요. 네. 금요일은 가뜩이나 찰실을 나오는데 긴 연휴를 앞뒀기 때문에 수급이 이제 더 지지부진하게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도 증시 흐름을 우호적으로 보는 이유는 또 기술적인 흐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월봉 흐름 잠깐 한번 코스피 시장 지수 보도록 할 텐데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을 보면은 아직 흐름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하단에 대한 그 방향성이 계속 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월봉상 흐름을 봤을 때 지금 120 월선 구간대 초록색 라인이거든요. 이 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추세를 타주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같은 경우에는 상승 채널 형태로 지금 대략적으로 2, 3년 정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 이제 중순경에 만약에 시장이 올라갔다라고 한다면은 3,300포인트까지 갈 수 있었겠지만 이때가 또 8월 구간대였잖아요. 7, 8월 구간대였는데 8월 블랙 먼데이로 인해서 이 상승 추세선 하단 구간대까지 빠졌었고 또 연말에는 비상계엄 사태 때문에 빠졌었는데 이제는 2월 지금 말에서 3월 초면은 또 조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또 슬슬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에는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그런 해소 국면으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1월 달 이제 월봉이 사실 좀 이른감이 있지만 내일이랑 또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하면 2개월 남아 있거든요. 근데 증시가 급변동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월봉 흐름상으로 봤을 때도 이 지지 반등에서 지금 양봉 구간이잖아요. 이 양봉 형태를 띈다 한다면은 2월 달도 연이어서 추가적으로 지수 상승세가 좀 더 이어져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시장 흐름을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장이 지금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불확실성을 지금 해소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너무 움츠러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종목 물려 있어서 살 거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시장이 반등을 주면 그래도 지수가 작년 전고점 구간대까지는 올해 중에 올라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또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장세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이제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의 추세는 그래도 상승 흐름 점쳐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은 BOJ 일본은행의 발언 우리가 또 소화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이와는 조금 관련이 없는 좀 영향을 덜 받을 만한 종목으로 좀 골라봐야 할 것 같은데 시초가 공략주 어떤 종목으로 선정해 보셨을까요? 예, 앞서서 이 트럼프 지금 또 정권 들어서면서 또 수혜가 기대가 되는 섹터가 AI 쪽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HBM 또 관련 종목인 YC를 가지고 왔고요. 네. 사실 최근 이제 근래 들어서 SK 하이닉스가 또 상승세가 나오기도 했었지만 이 SK 하이닉스의 또 짝꿍 종목이 한미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이들 종목들 다 HBM 관련 이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HBM4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쪽에서 이 HBM 이제 관련 전략도 발표를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올해에 HBM3 12단을 또 판매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매출까지도 삼성전자 쪽에 긍정적으로 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삼성전자의 실적이 그래도 서서히 좀 회복 국면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YC 같은 경우에는요. 잠깐 최대 주주 보도록 할 텐데 최대 주주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2대 주주로 있습니다. 지금 지분율 같은 경우에도 11%대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이 HBM을 검사하는 장비를 누가 만드냐? 바로 이 YC가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YC에서 작년에 만든 기계가 그 HBM 이제3부터 시작해서 HBM4까지 검사가 가능한 그런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관련해서 나왔었던 이슈가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을 만드는 방식이 좀 약간 다르긴 하거든요. 다르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YC에서 만든 이 검사 장비를 커스텀하게 되면 SK하이닉스 쪽에도 납품할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인 부분을 변경시켜서 납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SK하이닉스가 미국의 장비 업체인 테라다인을 통해서 검사 장비를 들여왔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단가 자체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의 장비를 들여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내 지금 장비사들 중에서 지금 계속해서 어떤 장비사가 좋은지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네. HBM 지금 4가 올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가 본다면 HBM4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지금 만든 YC가 결국에는 또 거래처로 파트너사로 또 발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물론 YC가 삼성전자와의 관계가 끈끈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에도 납품을 할까라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고 여론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YC 쪽에서 만약에 삼성전자도 잡고 HBM도 SK하이닉스까지 잡는다 한다면 글로벌 1, 2위 메모리사에 다 이 장비를 납품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또 커리어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들이 매출에 반영이 된다면 당연히 이제 긍정적인 주가상의 반등세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YC 지금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요. 지난 이제 상반기 6월달 이후로 낙폭이 지금 한 반년 정도 나와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추세 전환이 딱 지금 1월 기점으로 해서 다시 거래량도 지금 소폭 유입되는 모습이고요. 기술적인 흐름상 지금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기도 했지만 지금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지금 전환이 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주가가 일단 1차적으로 상승세가 나와준다, 연이어서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월주봉상 흐름상으로 봤을 때 지난 이제 전고점 구간대죠. 그 구간까지가 14,000원인데 일단 1차적으로 14,000원 구간을 목표로 잡아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현 구간에서 마이너스 10% 내외 구간인 1,600원대로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제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YC로 만나봤습니다. HBM 검사 장비 업체이고요. 이제 SK하이닉스와의 협력 기대감 키워가고 있습니다. 목표가 14,000원으로 잡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SK하이닉스가 고대 역폭 메모리에 힘입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매출액 66조 1,929억 원, 영업이익 23조 4,67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02% 올랐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습니다. 이는 2018년 기록했던 역대 최대 실적 기록을 경신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입니다. SK하이닉스는 4분기에도 높은 성장률을 보인 HBM은 전체 D램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했고 기업용 SSD도 판매를 지속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직원들에게 초과이익 분배금 1,000%와 특별성과급 500% 등 총 1,500%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향방을 결정할 임시주주총회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임시주총은 오늘 오전 9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의결권 위임장 집계가 늦어지면서 5시간 넘게 개회가 지체됐습니다. 이날 오후까지도 고려아연과 MBK 파트너스 영풍연합은 상호주 의결권 제한 여부 적용을 놓고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영풍정밀 법인이 갖고 있던 영풍지분 10.33%를 고려아연의 100% 손자 회사인 썬메탈 코퍼레이션의 장외 매도 방식으로 매각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한편 고려아연 노조는 주총장 입구에서 MBK 파트너스와 영풍연합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반대하는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 고객 개인정보를 중국의 알리페이에 넘긴 카카오페이와 애플페이가 총 83억여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카카오페이는 약 4천만 명인 전체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들의 동의 없이 애플의 서비스 이용자 평가를 위해 알리페이에 제공했습니다. 애플의 경우 알리페이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알리페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에 처리하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두 사업자에게 과징금 각 59억 원, 24억 원을 부과했으며 적법한 국외 이전 요건을 갖추도록 시정명령했습니다. 또 알리페이에는 카카오페이의 이용자의 NSF 점수 산출 모형을 파기하도록 시정명령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늘 고령자 계속 고용에 관한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2월 10일에 예정됐던 토론회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참여 잠정 중단을 선언했지만 논의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번 토론회에는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속 고용 방식으로는 정년 폐지, 정년 연장, 재고용 등으로 구분되는 가운데 노동계는 현행 60세인 법적 정년을 65세로 일괄적으로 올리는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임금 체계 개편을 바탕으로 한 선별적 재고용을 언급하고 있어 노사 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이데일리온 파트너를 사칭하는 사기 피해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피해액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메신저나 휴대전화를 통한 홍보를 일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 피해에 꼭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 고맙습니다.